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보다 더 와닿는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누가 내준 숙제를 하듯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부모님 부양, 끝없는 직장 책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60, 70이 되어서도 인생의 숙제만 하시면서 사실 건가요? 이제는 남은 여생을 나 자신을 위한 축제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많은 노년층 분들이 노후의 축제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즐기는 방법을 잊어버리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숙제에서 축제로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단 하나의 취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72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 나는 회사 다닐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땐 바빴지만 살아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같은 분이 완전히 달라지신 겁니다. 선생님, 요즘 매일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오늘은 또 뭘 해볼까 기대되거든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취미 하나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인생을 숙제하듯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축제하듯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 추천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죽을 때까지 즐거운 놀라운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진짜 축제로 만들 준비 되셨나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노년의 취미 선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취미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취미를 고르시겠어요? 놀랍게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젊은 시절 했던 취미를 그대로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때 테니스 재밌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내가 좋아했던 것이 지금의 나도 행복하게 해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30대의 취미와 70대의 취미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 생계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는 탈출구였죠. 그래서 취미를 위해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았고 실증이 나면 과감히 바꿨습니다. 올해는 볼링, 내년에는 자전거, 취미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탈출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아침에 눈 뜰 이유, 오늘을 기대하는 이유,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년의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재미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노년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분석한 끝에 드디어 하나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황금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경제성입니다. 취미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돈 걱정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그건 취미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매달 큰돈이 들어가는 취미는 처음엔 좋아도 나중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조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70세에 시작해서 90세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기력이 예전만 못해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취미가 진짜 좋은 취미입니다. 세 번째 조건, 건강입니다. 특히 뇌 건강입니다.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라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조건,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혼자만 하는 취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취미여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4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건, 돈 걱정 없는 취미여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 취미를 평생 유지할 자신 있으십니까? 66세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은퇴하시고 사진 촬영을 취미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다가 점점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어지셨죠. 카메라 본체 300만 원, 렌즈 하나에 200만 원, 삼각대, 필터, 가방 1년 만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평생 즐길 취미인데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풍경 찍으러 제주도, 강원도, 전국으로 계속 출사를 다니셨고 사진 동호회 회비, 전시회 참가비,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그 비싼 장비들 다 중고로 팔고 그만두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남은 평생 할 거니까 투자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취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엔 심리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은 즐거움보다 본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취미는 투자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미 10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그만두면 아깝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독입니다. 그 순간부터 즐기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다른 걸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만 쌓여갑니다. 여러분, 노년의 취미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활동이라도 매달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면 그것은 삶의 낙이 아니라 짐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에 취미가 경제적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5만 원 이내, 많아도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해야 마음 편하게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거나
오히려 작은 수익까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런 취미라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죄책감 없이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 없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걷기입니다. 에이, 걷기가 무슨 취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걷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중년 당뇨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하루 걸음수가 3,000보만 늘어나도 의료비가 5.2%나 감소했고 5,000보 늘리면 8.4%나 줄어들었습니다. 걷기는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취미입니다. 병원비를 줄여주니까요.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걸으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앱들도 있습니다. 캐시워크, 토스, 만보기 같은 앱을 깔고 걸으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은 나옵니다. 걸을 때마다 나는 지금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는구나 라는 심리적 보상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요즘은 주말 농장이나 도시 텃밭이 많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공공 텃밭이 100곳이 넘습니다. 연간 이용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상추, 오이, 고추, 토마토 같은 걸 직접 키워보세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입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만으로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 식비를 절약합니다. 취미를 즐기면서 오히려 돈을 버는 셈입니다. 게다가 직접 키운 채소는 마트 것과는 맛이 다릅니다. 농약 걱정도 없고 신선합니다. 손주들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상추다 하면서 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식물을 키우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줍니다. 내일 아침 텃밭에 가면 얼마나 자라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삶의 기쁨을 만들어 줍니다. 더 중요한 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우울감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원예 치료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보람이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세 번째 취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시니어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무료부터 월 2만 원이면 전문 강사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가 장비 없이 그냥 목소리만 있으면 됩니다. 놀랍게도 노래를 부르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노래를 부를 때 숨이 깊어지면서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심박수는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노래를 부른 후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폐의 건강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니 우울증 약 먹을 일도 없습니다. 병원비 아끼는 게 진짜 절약이죠.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돈 안 들이고 건강 챙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비용이 적게 드는 취미일수록 더 자주, 더 꾸준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골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도 봐야 하고 동행도 구해야 하고 예약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갑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걷기는요, 지금 당장 현관문만 열면 됩니다. 돈 걱정 없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더 자유롭습니다.
이거 그만둬도 아깝지 않아라는 여유가 생기죠. 역설적이게도 그 여유가 있어야 취미를 더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80세, 90세가 되어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 90세까지 가능한 취미여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이 취미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할 겁니다. 정 선생님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분입니다. 그분은 63세에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운동도 되고 친구들도 생기고 5년간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68세가 되던 해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50견이었습니다. 라켓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테니스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공들인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테니스 동호회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마치 인생의 한 챕터가 강제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60대엔 괜찮았던 몸이 70대엔 다르고 80대엔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취미는 나이가 들어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60대에 시작해서 9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취미, 그것이 진정한 평생 취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이 조건을 충족할까요? 첫 번째 취미는 서예입니다. 서예만큼 나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취미도 드뭅니다. 격렬한 동작이나 체력도 필요 없이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획 한 획 긋는 겁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시력이 조금 나빠져도 큰 글씨를 쓰면 됩니다.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서예에서는 그것조차 하나의 스타일이 됩니다. 그런데 서예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종이 위에 첫 획을 긋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과거의 미련도 미래의 두려움도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한 획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가 말한 몰입의 상태입니다. 몰입할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붓 하나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붓을 잡는 서예가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치바이스는 94세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원로 서예가 중에도 80대에서 90대에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취미는 바둑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둑의 놀라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실력이 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직관이 뛰어납니다. 수십 년 쌓아온 경험이 바둑판 위에서 빛을 발합니다. 78세 한 선생님은 70세에 바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바둑 모임에서 항상 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3년 만에 중상위권이 되었고 8년이 지난 지금은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으면 나이가 사라집니다. 70대도 30대도 없습니다. 오직 실력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많은 노년에 실력으로 인정받는 경험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바둑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50년을 둬도 새로운 수가 나옵니다. 같은 상대와 100번을 둬도 매번 다른 게임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바둑은 수준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보자는 초보자끼리, 고수는 고수끼리 두면 됩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승단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과 바둑을 둘 수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피카소는 91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국 화가 모지스 할머니는 78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100세까지 그렸습니다. 이들은 왜 평생 붓을 놓지 못했을까요? 매일 새로운 주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밖 풍경이 매일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는 평범한 나무였는데 오늘은 그림 소재입니다. 식탁의 과일도, 거실 화분도, 베란다 풍경도 전부 작품이 됩니다. 내일은 뭘 그릴까?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좋은 풍경 찾아봐야지. 이 설렘이 하루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계절마다 그릴 것도 다릅니다. 봄엔 벚꽃, 여름엔 해바라기, 가을엔 단풍, 겨울엔 눈 쌓인 풍경.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림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다리가 불편해도 앉아서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유명한 화가 모네도 백내장으로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86세까지 그 유명한 수련 연작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90세 어르신들도 그림을 그립니다. 연필로 꽃을 그리고 추억 속 고향집을 그립니다. 숨을 쉬는 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할 수 있는 취미가 바로 그림입니다. 여러분, 90세까지 할 수 있는 취미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앉아서 할 수 있고, 자신의 속도대로 즐길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생 취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할 수 있는 취미라도 머리가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붓을 잡아도 바둑을 만져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조건, 뇌를 지켜주는 취미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두려운 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암은 통증이 있지만 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나 자체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뇌 건강에 좋을까요?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을 하게 만들고 기억을 끌어내게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뇌가 계속 작동하도록 녹슬지 않도록 만드는 활동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왜 악기일까요? 악기 연주는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동시에 깨우기 때문입니다. 악보를 읽어야 하니 시각을 쓰고 소리를 들어야 하니 청각을 쓰고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니
운동신경을 씁니다. 동시에 리듬을 기억하고 다음음을 예측하고 감정을 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0.1초, 1초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뇌가 총동원되니 그야말로 최고의 뇌운동이죠. 피아노, 기타와 같은 큰 악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하모니카나 우쿨렐레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5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한 한 여성분은 처음엔 손가락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코드 하나 익히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3개월 후 드디어 섬집 아기 한 곡을 완주하셨을 때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치매 걱정 안 해요. 악보 외우느라 머리가 너무 바빠서 치매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맞습니다. 뇌를 자주 쓸수록 치매와는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춤입니다. 춤바람 났다. 이 말 예전엔 좋지 않은 의미였죠. 집안 망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요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가보면 라인 댄스나 사교 댄스를 배우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젊은 층보다도 중장년층이 더 열정적입니다. 놀랍게도 70대, 80대 분들이 왈츠를 추시고 탱고 스텝을 밟습니다. 노부부가 춤으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춤을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춤은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스텝 순서를 기억하고 파트너의 손을 느끼며 호흡을 맞추고 다음 동작을 예측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뇌의 수많은 회로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춤을 꾸준히 추는 노년층은 걷기나 자전거 같은 일반 운동을 하는 노년층보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부피가 더 크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전통 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춤은 몸과 마음, 그리고 뇌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우아한 회춘의 마법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어 배우기입니다. 70대가 무슨 영어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영어를 배웠던 목적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유창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려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뇌에게는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모두 동원됩니다. 특히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구조의 언어를 배우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며 인지 능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2가지 이상 언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이 치매 발병이 평균 5년이나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것은 요즘은 비싼 영어 학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나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문법이 틀려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하면서도
꾸준히 뇌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항에서 외국인에게 Hello, nice to meet you 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그 순간의 자신감과 성취감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삶 전체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지키는 취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적절한 도전입니다. 너무 쉬우면 뇌가 자극받지 않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딱 조금 어려운 정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도전이 여러분의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 걱정 없고 나도 건강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노년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 외로움을 이기는 취미여야 합니다. 노년의 담배보다 무섭고 술보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육체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혼자만의 취미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취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줄까요? 첫 번째는 합창단 실버 합창입니다. 노래요. 저는 음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합창단은 솔로 가수를 뽑는 게 아닙니다. 함께 노래 부를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합창의 진짜 매력은 노래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순간, 같은 리듬, 같은 호흡으로 목소리를 맞추며 하나의 노래를 완성합니다. 이 경험이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함께 노래 부르는 행위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친밀감을 더욱 빠르게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연습을 가는 것 자체가 규칙적인 사회 활동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연습 있지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빠지면 소프라노 파트가 약해진다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동호회와 모임 활동입니다. 구동회, 춤, 동호회, 등산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갑니다. 이번에 연습하는 춤은 좀 어렵지 않나요? 다음 주에 어디 갈까요? 이런 대화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죠.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 학력,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그 취미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평생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70대에 새로운 단짝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해요.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가까워집니다. 몇 번만 나가보면 어느새 웃으며 농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 그 안에서 내 역할이 있다는 느낌,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저는 누굴 도와요? 제가 도와달라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우울감은 줄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존감을 주는지 아시나요? 이제 가족을 넘어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며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그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깊은 보람을 남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오래 지속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동의 목표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화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넷째, 역할과 책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회적 연결성이 있는 취미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음 주 모임에 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그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영상 처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취미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한 축제로 만드는 마법입니다. 이제 그 축제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막이 내리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로 빛나는 공연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진짜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아까워도 무조건 버려야 할 물건 7가지, 집은 2배 넓어지고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집이 이렇게 좁게 느껴질까? 분명 젊었을 때는 이 공간이 충분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집은 더 답답하고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집이 좁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 전문가들이 수백 가정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60대 이상 가정의 집 공간 중 무려 40%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 보면서도 쓰지 않는 물건들,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믿으며 쌓아둔 것들이 우리 삶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물건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 정리 노하우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 상담 전문가들과 정리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물건만 정리해도 집이 2배는 넓어지고 마음은 3배는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아직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지도 않는 오래된 옷과 신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입을 옷이 없네. 하지만 그 옷장이 텅 비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년간 입은 옷은 몇 벌이나 되시나요?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옷장 중 60% 이상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에 따르면 입지 않는 옷이 많을수록 아침 기분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전혀 입지 않는 옷이라고 합니다. 즉 10벌 중 4벌만 입고 6벌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입지 않는 옷이 왜냐하면 매일 옷장을 열 때마다 이것도 못 입고 저것도 안 어울리고 하는 부정적 감정이 쌓이는 거죠. 사실 65세 이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출근할 일도 줄어들고 격식을 갖출 일도 줄어들고 편안함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과거의 옷들을 붙들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류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95%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다가 결국 버려지거나 최악의 경우 자식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정리해야 할 짐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옷장을 전부 열고 옷 하나하나를 꺼내 들면서 물어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이 옷을 입은 적이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정리 대상입니다. 특히 이런 옷들은 즉시 정리하세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 입으면 불편한 옷,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아침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한 공간에는 이런 옷들을 채우세요.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 가볍고 세탁하기 쉬운 일상복, 색깔 밝은 외출복. 65세 이후에는 기능성과 편안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불편한 신발, 굽이 너무 높거나 낮은 신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신발은 모두 내보내세요. 불편한 신발 때문에 허리와 무릎만 상할 뿐입니다. 옷과 신발을 정리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입니다. 옷장에 진짜 좋아하는 옷만 걸려 있으니 매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옷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는 삶, 그게 진짜 멋진 노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잘못 보관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이 경고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단순히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성을 윕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항생제나 심장약 같은 처방약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분 구조가 변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약이라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의 약 70%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었고 그중 30%는 3년 이상 지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 복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과 아까움 그리고 귀찮음 3가지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이유로 약을 그냥 두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집안의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으세요. 화장실, 부엌, 침실, 거실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약을 꺼내보면 그 양에 놀라실 겁니다. 다음은 유통기한을 하나씩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로 조금만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개봉한 지 6개월이 넘은 안약이나 연고는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이지 않은 처방약도 정리 대상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받아서 먹다 남은 약들은 다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와 지금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만성질환약, 기본 영양제 두세 가지, 그리고 간단한 상비약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랍이나 상자 안이 좋습니다. 약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약을 깜빡하고 안 먹는 실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의사에게 정확한 약 정보를 말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약물 간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 관리의 핵심은 단순할수록 안전하고 관리하기 쉽다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재활용해야지 하며 모아둔 그것들, 사실은 재활용도 안 되고 공간만 차지하는 짐덩어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재활용하려고 모아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집 어딘가에 비닐봉지가 들어있는 또 다른 비닐봉지가 있을 겁니다. 비닐봉지, 쇼핑백, 종이 가방을 언젠가 쓸 거야 하며 계속 모아두고 계시죠. 하지만 정리 전문가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정에 쌓여있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의 수가 무려 80개에서 1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재사용되는 건 그중 10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한데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끝없는 수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비닐봉지는 언제든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 가방도 필요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일 당장 세상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질 것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습관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부엌 서랍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비닐봉지들, 현관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쇼핑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닐봉지를 정리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닐봉지 몇 개 버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집안의 모든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한 곳에 모아 보세요. 그 양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었나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크기별로 분류하세요.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눈 후 각 크기별로 딱 35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함에 버리면 됩니다. 종이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하고 깨끗한 것 5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 수거함에 넣으세요. 손잡이가 끊어진 것, 구겨진 것, 얼룩진 것은 어차피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겁니다. 장바구니 사용 습관을 가져보세요.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더 이상 비닐봉지가 집에 쌓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집도 깔끔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남겨둔 비닐봉지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접어서 작은 바구니나 상자 하나에 정리해서 넣어두면 공간도 절약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정리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느끼실 겁니다.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아낀다는 건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물건은 더욱 심각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그 물건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쓰지도 않는 그릇과 냄비입니다. 그릇은 많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안전가들이 경고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그릇, 특히 코팅이 벗겨진 냄비나 금이 간 사기 그릇은 중금속이나 세균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한지 안전한지는 요리 실력이 아니라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부엌을 떠올려 보세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놔둔 크고 작은 반찬통들, 뚜껑 없는 용기, 누렇게 변색된 것들, 김치색이 베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부엌을 점령하고 있지 않나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담았던 용기, 전자레인지에 자주 돌린 용기는 더 위험합니다. 누렇게 변색된 플라스틱 반찬통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제를 써서 박박 씻어도 그 색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단순히 얼룩이 아니라 플라스틱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 변질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음식으로 스며듭니다. 스크래치가 가득한 용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심지어 끓는 물에 소독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칼로 긁힌 자국, 숟가락으로 퍼내면서 생긴 홈들, 이런 곳이 세균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냄비와 프라이팬은 어떨까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여전히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조금 벗겨졌지만 아직 쓸만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벗겨진 코팅 조각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요리하신 음식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주방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모든 그릇과 용기를 꺼내서 확인하세요. 뚜껑이 없는 것은 즉시 버리시고 플라스틱 용기는 더 엄격하게 보셔야 합니다.
색이 변한 것, 냄새가 배인 것, 스크래치가 많은 것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햇빛에 비춰봤을 때 투명도가 떨어지거나 흐릿해 보이면 이미 수명이 다한 겁니다. 냄비와 프라이팬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코팅이 벗겨진 것, 손잡이가 흔들리는 것, 바닥이 변형된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즉시 교체하세요. 그릇은 1인당 기본 세트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 정도요. 여기에 손님용으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브랜드, 같은 시리즈로 통일해 보세요. 쌓아두기도 편하고 뚜껑 찾기도 쉬워집니다. 재질은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추천합니다.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강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자주 쓰는 건 눈높이에, 가끔 쓰는 것은 아래쪽에 두세요. 몸체 안에 뚜껑을 넣어두면 공간도 절약되고 짝을 잃어버릴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요리하기가 훨씬 편해지고 필요한 도구를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됩니다. 설거지도 간단해지고 무엇보다 부엌이 훨씬 넓고 시원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5번째 물건은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어딘가에서 화재의 위험을 키우고 있는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5번째는 고장난 전자제품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 휴대폰, 고장난 디지털 카메라, 충전 안 되는 라디오, 각종 작동되지 않는 크고 작은 전자제품이 곳곳에 잠들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고쳐서 쓸 수도 있고 안에 사진이나 연락처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 쓸만한데 하며 계속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전자제품 수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3년 이상 방치된 전자기기는 대부분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소방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화재 원인 중 상당수가 배터리가 들어있는 노후 전자제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5년 이상 방치된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는 부풀거나 심한 경우 발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오래된 전자제품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배터리가 들어있는 제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의 모든 오래된 전자제품을 한 곳에 모으세요. 서랍, 책상, 장식장, 서재, 선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게 아직 있었네 싶은 것들이 꼭 나올 겁니다. 아직 켜지는 기기가 있다면 먼저 데이터를 백업하세요. 중요한 사진이나 연락처가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기기로 옮기세요. 만약 전혀 켜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 복구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용이 새 제품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삭제입니다. 작동하는 휴대폰은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하세요. 만약 직접 하기 어렵다면 통신사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도와줍니다.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상태로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절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오염은 물론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하세요. 주민센터나 통신사 매장에서도 무료로 회수해 줍니다. 특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기기는 절대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즉시 안전한 곳에 격리하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세요. 엉킨 전선과 충전기들도 함께 정리하세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케이블, 맞는 기기가 없는 충전기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기술은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 충전기는 지금 쓸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전선만 남기고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묶고 라벨을 붙여서 용도를 적어두세요. 투명한 집게의 종류별로 나눠 놓으면 찾기도 쉽고 관리도 편해요. 고장난 전자제품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간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집니다. 서랍 속 복잡한 전선들이 정리되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바로 보이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드는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6번째 물건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감정만 남은 추억 물건들입니다. 이건 정말 못 버리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년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추억 물건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못 산다는 겁니다. 물건에 의존해서 기억하려고 하면 정작 내 머릿속에 있는 진짜 소중한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그린 그림,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 군대 시절 받은 편지, 결혼식 하객들이 적어준 방명록, 이런 것들이 상자에 담겨 장롱 위, 창고, 다락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쓰던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시계, 안경, 옷가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버리면 그 사람까지 잃는 것 같아서 하는 마음 때문이죠.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추억 물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을 주는 추억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을 주는 집착입니다. 기쁨을 주는 추억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고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중히 간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주는 집착은 다릅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허무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한 노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짜 소중한 추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추억 물건을 한 곳에 모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씩 손에 들고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슬픔을 주는가? 솔직하게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세요. 가장 빛나는 순간 몇 개만 남기는 게 오히려 더 특별합니다. 버리기엔 아쉽지만 보관하긴 부담스러운 물건들도 있죠. 그럴 땐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어 두면 공간은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인의 물건을 간직하는 건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여러분을 슬픔 속에 가두고 있다면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때입니다. 고인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슬픔 속에서 물건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닐까요?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자식들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고인을 더 잘 기리는 방법입니다. 추억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물건에 매달리지 않아도 추억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눈을 떼고 현재를 보게 됩니다. 진짜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순간을 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이라는 무게를 내려놓을 때 그 기억들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런데 7번째 물건은 의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껴두려고 나중을 위해라며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7번째는 아껴두고 뜯지 않은 새 물건들입니다. 7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정확히는 버려야 한다기보다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포장도 안 뜯은 수건, 한 번도 안 쓴 이불, 새 것으로 남겨둔 그릇들,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고 계시죠? 행복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언젠가를 위해 사는 사람보다 지금을 위해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말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그 언젠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손님 오면 쓰려고요. 특별한 날에 쓰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특별한 날이 도대체 언제 오나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왜 좋은 걸 미래를 위해 아껴두고 계신가요? 한 노인 복지 상담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장롱에서 포장도 안 뜯은 고급 수건 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40년 전 결혼 기념일 선물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아껴두다가 결국 한 번도 못 쓰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 수건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최신 디자인이었던 그 침구 세트, 지금 보면 이미 유행이 지났습니다.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수건과 침구는 흡수력도 좋고 촉감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아껴두었던 새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포장을 뜯어보세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새 제품이라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탁하세요.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학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써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그 순간의 부드러움, 새 이불 속에서 느끼는 포근함, 이런 작은 행복을 왜 미뤄두고 계셨나요? 만약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부하세요. 여러분이 아껴두고 있는 그 새 수건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자선단체에 연락하면 기꺼이 받아줍니다. 아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되고 지금을 누려야 한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집에도 이런 게 가득한데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혹은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라는 막막함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리할 때는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게 뭐지? 누가 쓰지? 언제 쓸까?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마다 과거의 무게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집이 정리될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